한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전례 없는 잦은 해명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딸의 논문 의혹에 대해선 당시 입시 제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서도 담당 교수와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의 서울대 장학금 문제에 대해 신청한 적도 없는데 장학회 측이 먼저 연락을 해와 수여자로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장학금이 아마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정되어서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논란은 자신과 아내 모두 투자 대상과 운영 과정을 알지 못하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국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귀국하는 대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미국에서 사들인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간이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 씨를 귀가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표 조작 의혹으로 시작된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체 시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방송된 시즌 1부터 3까지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군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습니다. 맞은 남성 옆에 있던 8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을 상대로 본인과 가족들 관련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낮 3시 반에 시작해서 중간에 1시간 쉬고 3시간 반째 이어지는 중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여당 민주당에 무산된 청문회 대신에 시간 제한 없이 질문을 받는 해명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 간담회의 전체적인 상황 남정민 기자 보도 보고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한 조국 후보자는 국민께 특히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나온 건 아니라며 거취 논란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으로 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 모두 발언에 이은 질의응답. 사실상의 기자회견처럼 진행된 오늘 자리에서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제시해가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소신을 저의 전 삶에 관철시켰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딸 이야기엔 한때 울먹이면서 아이들 공격은 말아달라며 감성적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청문회 무산 직후 조 후보자가 직접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갑작스레 이뤄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무산돼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다고 했지만 증인도 자료 제출도 없는 전례 없는 셀프 해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논란 크게 3가지로 모아집니다. 1번, 딸이 고등학생 때 어떻게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나. 2번, 서울대, 부산대에서 연속으로 장학금 받은 건 어떻게 된 건가. 3번, 부인과 자녀들이 10억 5천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배경은 뭔가. 이렇죠. 자, 하나씩 조국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 보면요. 우선 인턴은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권장한 거고 또 담임이 주선해서 하게 됐다. 논문도 지금 보기엔 부적절하지만 당시엔 연구윤리가 약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딸의 단국대 인턴과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질문에
조국 후보자는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한 인턴십의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또는 저희 아이가 혜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엔 상세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 인턴십을 권장했던 때였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왜 어른으로서 그런 제도를 방치했냐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논문 제일 저자 등재가 지금 시점에선 부적절하지만 10년 전엔 가능했다고도 했습니다.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그 학문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문 책임 저자였던 단국대 교수의 재량이었음을 지적하면서 딸의 영어 실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12년엔 번역으로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것 참으로 무지한 소리라며 일침을 놓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단국대 교수의 자녀를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시켜줬다는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의혹에 대해선 얼굴도 모르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장학금 문제는 서울대는 기준을 모르겠지만 신청을 안 했는데 장학금이 나왔다고 했고 부산대는 학교가 불법이 없다는 발표를 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돈을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또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한 조국 후보자의 딸은 2014년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두 학기에 걸쳐 장학금 802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조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이 받았어야 할 장학금을 받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이런 아이나 집안 문제 이런 문제에 별로 소홀히 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2학기 들어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됐을 때 2학기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지만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이 나빠 2차례 유급됐는데도 6학기 내리 장학금 1,200만 원을 받는 과정에도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그 돈이 필요해서 챙기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장학금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알았더라면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다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장학금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 원하지 않은 장학금이 지급된 경위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문제는 집안의 유일한 전문가가 오촌 조카라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냐고 물어서 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힘을 써서 투자한 회사들을 도운 사실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의 개념도 이번에 알았다며 자신은 무관하다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오촌 조카의 추천을 받아 투자했다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 못한다 얘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집안의 오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실적이 투자 이후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투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실적 증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급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한 건
서민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펀드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의 운영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그 펀드 회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이 될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 착수 직후 해외로 도피한 걸로 알려진 오촌 조카 조모 씨에겐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며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지금까지 쭉 짚어본 논란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본인은 압수수색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혐의를 안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관련된 수사 보고를 안 받고 영향력 행사도 안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장관직을 유지한 조윤선 장관을 비판했던 조국 후보자가 지금은 같은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생 전 부인이 출국 금지되고 처남자택이 압수수색 당했지만 아직까지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연결되는 혐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저 가족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조 후보자는 비슷한 질문을 본인이 돌려받자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온 소명이 있다며 많은 사람이 불신하더라도 한 걸음씩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장관이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금까지 회견에서 나왔던 말,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 회견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배경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겁니다. 청문회가 안 열리면 조국 후보자가 다른 방법으로 해명을 할 거란 얘기는 있었지만 그게 오늘이라는 거는 시작 3시간 전에 갑자기 기자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청문회 법적 시한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날을 넘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침부터 이 국회에서 벌어졌던 상황들 김용태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이틀간의 청문회 첫날인 오늘 청문회가 열려야 할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여야의 고성만 오갔습니다. 들으세요. 나도 말 들었으니까 들어요. 이거 터무니없는 사람 나와서 하는 게 안 돼.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동생을 제외한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 신청에서 빼겠다고 막판 제안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민주당은 청문회 무산을 공식 선언했고 이때부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든 낮 12시 민주당은 방금 조국 후보자에게 요청받았다며 오후 3시 후보자 기자간담회 일정을 전격 공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이 요청을 했고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기자간담회가 되려면 질문 내용을 준비하고 문답을 어떻게 할지 사전에 정해야 한다며 간담회 일정을 하루만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청문회 법정 시한인 오늘 간담회를 꼭 해야겠다며 시간만 30분 늦추는 선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구상이 전해지자 민주당 중진인 김부겸 의원은 장관도 아닌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회견은 여당이 도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진행도 당직자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딸 얘기를 하다가 잠시 울컥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간담회 분위기는 박하정 기자가 종합을 했습니다. 간담회 1시간 전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국회로 들어온 조 후보자.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조 후보자는 오후 3시 반 시간에 맞춰 가방을 맨 채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시작 전 장례 정리를 할 때부터 조 후보자는 오늘 자리를 주도했습니다. 자료를 봐야 하니 뒤편 기자들은 비켜달라. 뒤에 좀 빼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후보자 테이블 뒤로는 좀 질문하는 기자들에겐 일어서 달라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카메라 때문에 기자님들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독서대에 올려놓고 설명을 이어가기도 하는 등 능숙한 강연회, 설명회 같은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단호하게 답을 이어가던 조 후보자는 늦은 시간에 딸의 집을 찾는 취재진을 언급하면서 너무 힘들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달라며 목이 맨 듯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간담회장 한편에서 조 후보자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작에 앞서 일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민주당을 출입하지 않는 매체의 기자는 오늘 자리 참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회견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윤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계속 질문답하고 있죠? 기자간담회는 저녁 6시쯤 잠시 중단됐다가 조금 전인 7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사모펀드를 이용한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많은 가운데 사학재단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 청문회와 가장 큰 차이가 아무래도 기자들의 질문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조국 후보자는 좀 시간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주도권을 조 후보자가 줄 수밖에 없는 형식입니다. 사실과 다르다 혹은 몰랐다는 답을 들으면 더는 추가 논쟁이 어려웠죠. 실제 질문에 나서는 기자들도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자료 제출권이 없는 지금 저희 기자들로서는 말을 끊고 질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회성 질의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이걸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은 계속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자회견이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대신하게 되는 상황인데 의혹을 파고들고 끝까지 검증하는 자리라기보단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자리처럼 됐습니다. 진행 방식도 좀 아쉬웠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네,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한 가지만 하시죠. 예, 나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만 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반면 조 후보자는 발언 방식이나 시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죠. 증인과 참고인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면 후보자가 맘 편히 자기 해명을 전달할 무대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정윤식입니다. 이 회견 야당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친 표현들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할 시간이 있다면서 합의를 해서 다시 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대국민 사기 콘서트라며 강경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이렇게 기습 침략했습니다. 이제는 감히 이곳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일방적 해명의 판을 깔아줬다고 맹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최장시한, 즉 오는 12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일정을 늦춰서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자회견을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무력화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물타기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충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책은 없이 대입제도를 거론한 것으로서 문제를 잘못 보아도 크게 잘못 본 것입니다. 보수 야권의 대응 기조는 기자회견은 회견이고 국회 청문회는 계속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권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계속 명분을 쌓아서 법무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국민적 저항이란 이름으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청와대는 6일 금요일에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방침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유미 기자, 청와대 사람들도 지금 회견 보고 있을 텐데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을 잘 했다는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이면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을 앞설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 정서를 얼마나 움직였을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들립니다. 네, 오늘 이 회견 근데 청와대 쪽하고는 미리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취재가 됩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얘기는 오갔을 텐데 청와대는 이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해서 하게 된 거지 청와대와 조율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간담회를 45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오늘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수순은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순서죠? 그렇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문 대통령 현재 동남아 순방 중이기 때문에 전자결제를 통해 국회에 요청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보내달라 국회에 어느 정도 기간을 줄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6일에 귀국하기 때문에 기간을 사흘로 잡아서 5일 목요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금요일에 귀국하는 대로 바로 임명안을 제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기태 기자, 검사들도 지금 회견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분위기가 취재가 됩니까? 오늘 기자회견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검찰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들과 검찰 지휘부들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이 이번 수사에 대해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선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을 하는 것이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관 임명 가능성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분위기 어떻게 취재가 됩니까? 한마디로 수사와 장관 임명은 별개라는 검찰 내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이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일찍 착수한 건 장관이 임명되고 난 이후엔 수사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걸로 봤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결국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된 이상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전담한 특수 2부에 특수 1부와 3부 검사들까지 대거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조 후보자가 수사 보고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했어도 장관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관련 의혹 하나 더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서울 지하철에 무료 무선 인터넷을 까는 사업에도 투자를 할 계획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1,500억 원 규모인데 이 사업에 여권 국회의원들의 전현직 보좌관들이 따로 또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가 총 1,500억 원대의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에 2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는 투자 확약서입니다.
투자 당시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내로 25억 원을 완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가로등 전멸기 업체는 조국 후보자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측이 대주주인 업체입니다. 코링크PE는 2016년 2월 설립 때부터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해왔고 설립 직후 이 투자 컨소시엄과 투자 유치, 위임 계약을 맺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코링크PE에 투자금을 납입한 지 2달 뒤인 2017년 9월 실제 이들이 참여한 와이파이 사업 컨소시엄은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7개월 뒤 기술 비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에 더해 전현직 여권 의원의 전 보좌관들도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던 걸로 드러나면서 사업 전반에 조 후보자 측이나 여권 의원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를 몰래 들여오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어제 새벽 5시쯤 미국발 항공편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씨가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세관 직원이 가방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가방 속에선 비닐 등으로 꼼꼼히 싼 정체불명의 액체가 나왔습니다.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의심 물체가 적발돼 이미 정밀 검사 대상에 올랐던 겁니다. 개인 수화물을 가져오다가 그 수화물에서 저희 세관 검사하면서 일반적인 여행자들이 왔을 때 휴대폰 검사하는 그 과정에 세관 직원이 마약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씨는 밀반입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몰래 들여오려던 마약은 신종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로 확인됐습니다. 액상대마는 대마의 환각 성분을 고농축한 것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고가인데다 환각성도 수십 배 강합니다. 지난 4월 SK와 현대 등 재벌가 3세들이 상습 투약하다 적발된 것과 같은 종류의 마약류입니다. 이 씨는 즉시 검찰로 인계됐고 이후 실시한 간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올해 29살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뒤 올해 5월 식품전략기획 담당으로 발령받아 근무해왔습니다. SBS 제이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SK와 현대그룹의 재벌 3세들이 마약 관련 혐의로 붙잡혔죠. 그룹 대주주의 반개 친인척들로 모두 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반면 CJ그룹의 직계 후계자로 꼽히는 이선호 씨는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조치인지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 선호 씨는 마약 투약과 액상대마 밀수가 확인됐지만 검찰 조사 후 석방됐습니다. 지난 4월 액상대마 구매와 투약 혐의로 체포된 SK와 현대그룹 3세들이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된 것과는 사뭇 다른 조치입니다. 당시 3세들의 혐의는 대마 구매와 흡입으로 법정 형량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습니다. 둘 다 초범이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은 상당 기간 대마를 상습 흡입해왔고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선호 씨가 받는 혐의는 마약류 밀반입. 법정 최소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혐의가 더 무거운데 이 씨는 풀려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대마 액상까지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투약 횟수와 규모 등을 볼 때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지침상 마약 밀반입은 통상 구속 수사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 기준을 보더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검찰 설명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피의자 신병 처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이번에는 투표 조작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CJ ENM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네 번째 시즌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과거에 방송된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종영한 CJ ENM 엠넷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입니다. 101명 중 경연에서 이긴 11명만 데뷔시키는 방식인데 지난달 19일 마지막 경연 때 생방송 투표 조작 논란이 일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듀스 X 101의 이전 시즌인 프로듀스 48 등 3개 프로그램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작 정황이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청자들은 시즌4에 이어 다른 시즌에 대해서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프로듀스 X101 참가자들의 최종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타난 것처럼 이전 시즌 프로듀스 48도 참가자 20명의 득표수가 모두 445.2178이라는 숫자의 배수로 나타난 겁니다. 득표수의 차이가 특정한 숫자의 배수가 된다든지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참가자들의 득표율을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셋째와 넷째 자리가 모두 0이 되는데 이 때문에 득표율을 미리 정해두고 최종 득표수를 여기에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넷 측은 득표 조작은 없었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전 남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법원에 도착한 고유정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검찰 측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고유정은 머리를 앞으로 풀어헤쳐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철저한 통제로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콩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유정 측은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졸피뎀이 검출된 담요에선 피해자와 고유정의 혈흔이 모두 나왔고 따라서 누구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건지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최대한 밝히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담요의 13개 부위에서 흉기를 뽑을 때 튀는 핏자국, 즉 비산은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들은 피해자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인 수사 결과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호도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유정 측은 상처를 치료했던 의사를 증인 신청하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현장 검증까지 요청했습니다. 고유정은 지금 남편이 거짓 진술로 여론을 나쁘게 한다며 현 남편의 전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나는 저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립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오늘 대구의 한 여고 강당에 원인 모를 가스가 차면서 학생과 교사 7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오늘 낮 대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교사 1명이 쓰러진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또 다른 학생들도 힘없이 느린 걸음으로 구급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학생들과 교사가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를 마시고 이상 증세를 호소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이곳 강당에 모여 조회를 듣던 학생들 중 일부가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들은 조회 도중 갑자기 쇠냄새와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초 신고 때 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은 7명이었지만 정오쯤에는 학생 10명이 구토 증세 등을 호소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74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들은 조회가 끝난 뒤 1시간이 지났을 때쯤부터 본격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쓰러지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쓰러지다가 아니 머리 아프고 해가지고 다행히 상태가 심각한 학생은 없지만 일부 학생들은 계속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교생을 귀가시켰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가스안전공사, 환경청 등은 합동조사를 통해 가스의 종류와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3공단 인근에 위치해 지난해 4월에도 운동장 부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안양의 고시원에서 40대 탈북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탈북민 취약 세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고시원입니다. 그제 오전 이곳 테라스에서 45살 탈북 남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고시원 방에선 부모님 만수무강 바랍니다라고 적힌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한국으로 들어온 뒤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지원에도 김 씨는 남한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일한 주유소에선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해 손해를 전액 배상하고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수년간 안정적인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한 김 씨는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까지 걸려 수시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술을 먹고 살았다고 보면 맞는 사람이니까 술을 항상 먹었어요. 한 달 전 관악구에서 탈북 여성과 6살 배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겠다며 탈북민 취약 세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거주지 보호기간도 현행 5년에서 더 늘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고 취업 지원을 받았는데도 극단적 선택을 한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 탈북민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경남 의령의 한 군 의원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며 회식 자리에서 후배의 뺨을 때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8살 아들이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식당 앞. 지난달 27일 의령군 관계자들과 군의원들의 회식 자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 46살 A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B 씨가 A 의원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가자 화가 난 A 의원은 B 씨를 불러세워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B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후배 B 씨의 8살 난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뺨 맞는 것을 본 아이는 심각한 트라우마 충격에 빠져 며칠간 학교도 결석했습니다. A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경솔했던 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쨌든 참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또 비난받아야 될 부분들은 비난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후배 B 씨는 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태영 의령 군의회 의장은 이번 사건이 개인 간 다툼 끝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군의회 측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다음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오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정책이나 자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성차별 논란만 남았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기부 내역을 따지다 나왔습니다. 최 후보자 부인이 여당 의원 등에게 정치 후원금을 후원하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 1,0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사실을 최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자 제 아내가 한 것인데 전혀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박 의원이 이렇게 쏘아붙인 겁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이 있고 가기부 장관으로 이게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내를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발언에 동료 의원들이 발언 취소를 권유하자 박 의원은 뒤늦게 아내 관리란 표현을 속기록에는 아내와 회계관리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차별 논란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정가뷴 한국당 의원이 미혼인 조 후보자를 향해 저출산이 한국 사회의 병폐라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후보자 정말 훌륭한 분이 그거다 갇혔으면
정말 오늘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 후보자는 난감한 웃음을 지었고 결혼과 출산 여부가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13주째를 넘긴 홍콩 시위 소식입니다. 격렬했던 지난 주말 충돌에 이어서 시위대가 이른바 3파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제와 사회에 타격을 줘서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홍콩에서 송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중고등학교의 개학일인 오늘 학생들이 마스크와 방독면을 쓰고 교문 밖에 서 있습니다. 홍콩의 200여 개 중고등학교와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섰습니다. 我都係講呢句，而家唔出嚟，以後真係冇機會㗎啦。佢個政權會越來越打壓我哋㗎啦，唔俾我哋再講嘢㗎啦。 학생들은 13일까지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그때까지 정부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휴학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의료와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의 종사자들은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은 법안 반대 구호를 들고 복도에서 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수억 거부란 뜻의 파과, 파업을 뜻하는 파공, 그리고 상점, 철시, 파시까지 합쳐 이른바 3파 투쟁에 나선 겁니다. 특정 요일에는 생필품 외에 물건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 파매도 생겼습니다. 홍콩 경제와 사회에 타격을 줘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影響香港嘅經濟或者影響政府嘅運作，從而希望咧可以即係我哋嘅訴求咧。 홍콩 정부는 그러나 오늘도 계엄령에 준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긴급법의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인내에 한계가 있다, 끝이 다가온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콩에서 SBS 송욱입니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1억 5천만 원 거액의 현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전북 경찰청장의 형이 신고한 건데 언제 어떻게 돈이 없어진 건지 또 왜 그렇게 큰 돈이 집안 옷장에 들어있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오정현 기자입니다. 현금 다발 1억 5천만 원, 현직 전북지방경찰청장 형의 아파트에서 사라진 돈입니다. 최근 집수리를 했고 공사 대금으로 줄여던 3억 원을 5만 원권 뭉칫돈으로 옷장에 보관해왔다는 게 알려진 피해자 진술인데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특정이 안 돼가지고 막내했던 사람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차로 조사한 사람은 처음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4명. 돈 안에 무게를 둔 수사와 별개로 여러 의문이 뒤따릅니다. 돈이 사라진 아파트 시세는 4억 5천만 원. 여기에 3억 원짜리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옷장 한 3억 원 중 하필 절반만 사라진 것. 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돈다발로 주려 한 것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현금을 찾아가 주겠어요. 다 계좌이체로 해서 이력을 남기시려고 다 하고 계약을 하면서 내가 공사비를 이렇게 줬다라는 증빙을 또 남기셔야 되니까. 조영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해 안타깝지만 도난 사건은 형의 개인적인 일로 자신은 관련이 없고 돈이 난 경위와 쓰임새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처를 따질 계획은 없다며 청장과의 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우려 속에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무역 갈등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오늘 첫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로 가장 많은 양의 수입 석탄재가 들어오는 강원 동해항입니다. 환경부 검사관들이 석탄재 환경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선박에 속속히 승선합니다. 지금 정박해 있는 선박은 일본 마이즈리의 한 발전소에서 석탄재 4,000톤을 싣고 입항한 상태입니다. 선박에 적재된 석탄재를 용기에 담아 방사선량 간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0.14 정도 나오니까 기준치 0.3 이내로 들어와서 이상은 없습니다. 본 검사에선 세슘과 요오드 검출량을 측정하고 납, 구리, 카드뮴 등 5개 중금속 함량도 기준치를 통과해야 반입이 승인됩니다.
기존에는 수입 업체가 제출한 방사능 서류를 토대로 분기마다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연평균 400건에 달하는 수입 석탄재를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이틀 정도였는데 그 방사능 검사 결과와 중금속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지만 통관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도 소요가 될 겁니다. 시멘트 연료로 쓰이는 수입 석탄재는 연평균 130만 톤으로 대부분 일본산입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검사 강화로 통관에 시간이 걸리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의 방사능 중금속 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내일은 제56회 방송의 날입니다. 보통은 기념하는 공연을 열었는데 이번엔 한국 방송산업의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찾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계속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1년 2조 3천억 원이던 지상파 광고 매출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엔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모바일의 일상화 등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시청자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적응성과 기민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이 산업에는 기민함이 부족한가라는. 지상파의 재정 악화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공적 책무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정부는 유료 방송과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결국 지상파를 넘어 방송 전체의 공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광고만으로 이 지상파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광고 협찬이라든가 통합적인 그리고 큰 틀에서의 접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내 지상파 콘텐츠 통합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새로운 시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